풀벌레 소리 들리시나요?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 바람 속에서 숨쉬던 풀벌레가 그 소리가 싱그러울 거예요. 가을의 전령사죠? 그들에게 반가운 인사 건네보아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2003년 5월 15일 뉴욕 리뷰에 게재된 피터 싱어가 쓴 동물의 방 30년을 볼 건데요. 이게 이 책의 마지막 리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를 보도록 할게요. 신동기 선생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내셨고요. 동물의 방 30년 2003년 5월 15일 뉴욕 리뷰에 게재된 피터 싱어가 쓴 동물의 방 30년. 동물 해방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간행물에 등장한 것은 뉴욕 리뷰 1973년 4월 5일자의 표지에서였다. 이 제목하에 나는 스탠리와 로즐린드 고트로비치, 존 해리스가 편집한 인간들의 동물에 대한 처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집인 동물, 인간, 그리고 도덕에 대한 글을 썼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우리들은 흑인 해방, 동성애자 해방, 그 외 다른 여러 해방 운동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여성 해방에 이르러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길의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성차별은 노골적으로 혹은 구실 등이 동원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실행되어 왔던 차별이었으며 이는 심지어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편견을 벗어났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자부심을 느껴왔던 자유진영의 사람들마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마지막 형태의 차별이라고 일컬어졌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형의 차별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그래서 나는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 또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우리와 동일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물들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면 우리는 취하는 논리는 대부분의 노골적인 인종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 된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들과 동일한 인종이나 성별에 속할 경우 그 사람은 여타의 특징이나 성질들과 무관하게 단순히 그가 속한 인종이나 성별 때문에 우월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된다는 것이다. 비록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성이나 다른 지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인간 아닌 동물보다 우월할지 몰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인간과 동물 사이에 그어놓은 선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인간, 유아나 심각한 지적장애를 가진 인간은 일부 동물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누군가가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이러한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을 서서히 고통스럽게 살해하자고 제안할 경우 우리는 당연히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들을 먹기 위해 작은 우리에 가두어 놓았다가 도살할 경우 우리는 당연히 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인간 아닌 동물에게 거리낌 없이 이러한 행동을 하려 한다는 사실은 종차별주의의 징후다. 여기서 종차별주의란 지배 집단이 이 경우에는 백인이나 남성만이 아닌 모든 인간, 지배 집단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편견을 말한다. 1973년의 논문, 이를 발전시킨 뉴욕 리뷰가
역시 출간한 서적은 흔히 동물의 권리 운동, 비록 이 운동이 근거하고 있는 윤리적 입장은 권리를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권리 운동이라고 알려지게 된 운동의 시발이 되었다고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논문 출간 30주년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의 현황과 이러한 운동이 동물을 처우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가를 평가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과 30년 전의 논쟁 간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1970년대 초에는 개별 동물의 처우 문제가 심각하게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윤리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동물의 권리나 동물 해방을 도모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없었다. 동물의 복리는 고양이와 개를 애호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으며 더욱 중요한 것들에 대해 글을 써야 할 사람들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뉴욕 리뷰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내 바로 1년 전 영국의 보도기관들이 철저하게 발간해 냉담한 태도를 취했던 동물, 인간, 그리고 도덕의 서평을 게재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동물에 대한 우리들의 처우 문제는 뉴스에서 자주 다루어진다. 동물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동물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동물의 윤리적 처우를 위한 사람들은 75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있다. 또한 활발한 지적 논쟁이 점화되었다.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만들어 놓은 서지 목록을 살펴보면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저서는 기원 후 1970년 동안 오직 94권만이 기록되어 있으나 1974년으로부터 목록이 완성된 1988년까지 18년 동안에는 240권의 저서를 살펴볼 수 있다. 지금 집계한다면 아마도 수천 권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쟁은 단순히 서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 동물과 윤리에 대한 대표적인 저작들은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를 포함해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논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종차별주의 자체를 옹호할 수 있는가? 여기서 종차별주의란 호모사피엔스의 종의 성원이라는 이유로 어떤 존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말한다. 둘째, 만약 종차별주의를 옹호할 수 없다면 인간 아닌 동물보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경우에 더욱 커다란 도덕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어떤 특징이 인간에게 있는 것인가? 종 그 자체가 어떤 존재를 다른 존재보다 도덕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처우하는 이유다 라는 관점은 흔히 제기되지만 막상 정당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마치 종차별을 옹호하고 있는 듯이 글을 쓰는 일부 사람들은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는 인간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수 있는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상 두 번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았던 논의 중 종차별주의 자체를 옹호하는 듯이 보이는 유일한 것은 부모가 다른 사람의 아이보다도 자신의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다른 종의 구성원보다 자기가 속한 종의 구성원에게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종 사이에 존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리버사이드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의 명예교수로 조류학과 진화학의 권위자인 루이스 페트로노비치는 우리들의 생물학적 특성이 어떤 경계를 도덕적 명령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녀들, 혈연, 이웃, 종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런데 만약 가족과 친구처럼 작은 집단과 종이라는 커다란 집단의 성원이라는 것이 우선적 배려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인간이라는 중간 크기의 집단의 성원이라는 것 또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인종의 구성원보다 우리들 자신이 속한 인종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지하는 논의는 혈연, 이웃, 우리 종의 구성원을 우선시하는 논의보다 설득력이 적을 것이다. 역으로 인종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기준이 되는 경계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종이 적절한 경계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였던 고 로버트 노직은 인간 종의 성원이라는 사실이 갖는 도덕적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로부터 많은 것을 추론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긴박한 과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론을 정식화하는 데 누구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지금은 노직이 이러한 말을 한 지 거의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종 구성원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노직의 언급은 그 의미가 퇴색했다. 인간 종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철학자들은 이해할 만한 이론을 제시하는 데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와 같은 이론이 없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만약 종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면 인간 아닌 동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오직 인간 종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피터 카루터스는 동물은 호혜적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별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리란 만약 내가 너를 해치지 않으면 너도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합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동물은 이러한 사회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은 윤리에 대한 접근 방식의 난점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어린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치명적인 독성을 내뿜을 방사선 폐기물을 150년의 내구성을 가진 용기에 넣어 가까운 호수에 던져버린다면 이것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닐까? 만약 비윤리적이라면 우리는 윤리를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특별한 도덕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일컬어지는 기준들이 다수 제시된 바 있다. 논리적 사고 능력, 자기의식, 정의감의 소유, 언어, 자율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인간은 이러한 특징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며 때문에 그들 또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막상 이들을 인간 아닌 동물과 동일한 도덕적 범주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논의는 경계 사례로부터의 논증이라는 어설픈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논증 자체를 다룬 방대한 문헌이 양산됐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보수파 특별 기고자인 로저 스크루터는 동물에 관한 옳고 그름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증의 장단점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 스크루터는 우리가 모든 인간은 그 지적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널리 알려진 도덕적 미사여구를 받아들일 경우 일부 인간 아닌 동물들이 적어도 일부 인간과 동일한 정도로 합리적이고 자기의식적이며 자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동물은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널리 알려진 도덕적 미사 여부가 우리의 실제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식물인간을 죽이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심각한 지적 상태를 가진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과 동일한 생존권을 갖지 않는다면 인간 아닌 동물에게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스크루터는 식물인간을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너무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식물인간은 심지어 의식조차 없어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전혀 갖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여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냥하기를 바라는 여우와 동등한 정도의 자각 능력과 학습 능력을 갖춘 인간에 대해 자신의 논의를 적용하고자 했다면 아마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여하튼 경계 사례로부터의 논증은 우리가 어떤 존재까지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만 활용될 수 있는 논증이 아니다. 우리는 동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물과 관련된 관행적인 실천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물과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갖춘 인간에게는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동물에게는 거리낌 없이 고통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스쿠르터는 동물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참된 도덕은 동물을 협소한 공간에 감금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현대 축산의 감금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스쿠르터는 식물인간이 다른 인간과 다르게 처우될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 갖춘 미덕의 일부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태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때문에 설령 아주 심각하게 정상에서 벗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설령 이처럼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진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마치 그들이 그런 권한을 갖는 것처럼 처우할 필요가 있다고 스쿠르터는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 인간이건 인간 아닌 동물이건 존재가 아픔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거나 거꾸로 삶을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능력이 손상되지 않은 정상인의 유사한 이익을 배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 존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오직 종만이 우리가 속해 있는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위한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기본적 권리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주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일부 인간 아닌 동물들은 일부 인간들보다 지적 능력이 우월하고 더욱 풍부한 정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모든 인간, 그것도 오직 인간만이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변 중 잘 알려진 것은 도덕 공동체를 둘러싸는 하나의 뚜렷한 경계선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미끄러운 언덕길 위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스쿠르턴이 말하는 식물인간, 즉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한다. 다음에는 지적장애인, 정신착란증 환자 또는 단지 가족이나 공동체에 큰 부담을 주면서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로 권리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범주를 점차 넓혀간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생명권을 부정했을 때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았다면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을 상황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태리의 동물 관련 활동과 파울라 카발리에리가 동물 문제, 왜 인간 아닌 동물이 인간이 갖는 권리를 마땅히 가져야 하는가? 이는 유럽 대륙의 저술가가 쓴 책으로 영어권에서의 논쟁에 기여한 희귀한 자료다. 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여러 논의 중 하나다. 카발리에리는 노예제 사회에서 권리를 가진 인간과 갖지 못한 인간 사이의 선을 긋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노예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에서 또한 노예 소유를 인정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인정했던 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야만인을 더욱 합리적인 그리스인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미국 남부의 백인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기독교도로 개종시켜 그들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노예와 자유인을 나누는 경계선이 크게 애매해지는 경우는 없었다. 가령 일부 야만인과 일부 아프리카인이 자유인이 된 후에도 혹은 노예가 백인과의 사이에서 혼혈아를 낳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특정 인간의 권리를 계속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일부 인간의 권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카발리에리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가 이러한 능력을 이용한 사람들의 경계 구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관심은 권리 영역의 경계를 그어 거기에 모든 인간을 오직 인간만을 포함시키려는 논의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카발리에리는 모든 인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의식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갖는 특징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도 대응한다. 이러한 논의는 필요한 특징을 뜻하지 않게 갖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배제해버리는 불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이 보인다.
카발리에리는 만약 이러한 뜻하지 않음이 단순히 통계적인 것이라면 도덕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뜻하지 않음을 거론하는 논의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은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갖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라면 이러한 논의를 그러한 사람들과 인간 아닌 동물들을 구분하는 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다. 카발리에리는 권리, 특히 자신이 로널드 듀워킨을 따라 평등주의의 고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성된 기본적 권리를 이용해 자신의 입장에 대해 언급한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녀가 경계 사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 형태의 평등을 확보해 주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평등주의의 고원이 벼랑 끝으로 모든 인간이 떠밀리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옹호 가능하고 비자의적인 경계를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수의 인간 아닌 동물들까지도 경계 안에 포함시키는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적어도 모든 조류와 포유류가 공유하는 지성과 감성 수준을 갖춘 존재를 평등주의의 고원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카발리에리는 조류와 포유류의 권리를 의심의 여지 없이 참된 도덕적 전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출발점은 우리들의 인권에 대한 통념이다. 그녀는 이 통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에게도 유사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녀는 듀워킨을 따라서 인권을 공평한 사회가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체제의 일부로 보았다. 인권은 국가가 타인에게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특히 노예제도라든가 국가가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일부 인권을 침해하는 데 바탕을 둔 다른 부당한 형태의 인종차별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불법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인권이라는 관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권리 소지자의 기본적 이익을 간과하는 모든 관행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만약 카발리에리의 논의가 건전하고 우리가 권리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인간을 넘어 권리를 갖는 존재의 범위를 확장해야 하며 이에 보조를 맞춰 인간 이외의 권리 보유자의 기본적 이익을 간과하는 모든 관행, 예컨대 공장식 축산이나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연구에 동물을 이용하는 관행 등을 그만두어야 한다. 카발리에리가 옹호하는 권리는 이익 또는 권리의 충돌이 있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공평한 사회가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체제의 일부로서의 권리 개념은 특정한 권리 제약과 양립 가능하다. 장티푸스 메리가 치명적인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격리된 것은 이의 한 사례. 장티푸스 균 보균자였던 미국인 요리사 메리 마론이 직장을 전전하면서 다수의 사람에게 장티푸스를 감염시킨 사례다. 정부는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될 인간 또는 동물의 이동을 제약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권리 보유자로서의 그들에게 배려와 존경을 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내 자신의 근거는 권리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종차를 거론하면서 우리 자신이 속한 종 성원의 이익에 비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의 유사한 이익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윤리적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데이비드 드 그라지아는 자신의 저서 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다에서 모든 쾌고 감수 능력을 갖는 존재를 동등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능숙하게 옹호하고 있다. 이는 우리들이 인권에 대한 오늘날의 견해를 미리 받아들여야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은 카발리에리의 논의보다 훨씬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권리가 아닌 이익이 현재 관심의 초점이라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면해야 한다. 이는 우리들에게 무수하게 다양한 상이한 상황 속에서 이익이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별히 윤리적인 의미를 갖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한 존재가 이어지는 삶 속에서 이익을 갖는지의 여부는 따라서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그 존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는 그 존재가 자신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자각하고 있으며 계속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종류의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욕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어느 정도 좌우된다. 이러한 측면에 국한해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특징을 갖추지 못한 인간 종의 죽음을 파악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한
로저 스크루턴의 판단은 옳다. 우리는 장래를 지향하는 특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죽음이 장래 지향적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욕구를 가지며 그리하여 만약 그 또한 그녀가 죽으면 장기적인 미래가 좌절될 수 있는 사람의 죽음보다 비극적이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종차별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논변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논변은 침팬지와 같은 자각적 존재를 죽이는 경우가 지적 장애가 너무도 심해 미래에 대한 욕구를 형성할 수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경우보다 죽임을 당하는 존재에게 더욱 큰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존재가 미래를 향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이익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다. 드 그라지아는 철학적 통찰과 과학적 연구를 종합하여 특정한 종의 동물이 그러한 이익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흔히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추정 또한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대략적인 것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윤리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르며 권리에 기초한 관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찰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것을 배제하는 대가로 공리주의에서 하는 추정을 피하는 것일 수 있다. 동물보호운동 문헌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책은 뜻하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쓴 것이다. 이는 인간, 아무리 중증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쓴 책이다.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며 전 내셔널 리뷰 지 문예 담당 편집자인 동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매슈 스컬리는 지배, 인간의 권력, 동물의 고통, 자비애의 호소 라는 저서에서 공장식 축산을 최고조로 신랄하게 서술하면서 인간의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감명적인 반론을 제시했다. 과거 30여 년 동안 동물보호 운동은 일반적으로 좌파와 관계를 맺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스컬리가 기독교 우파의 시각에서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논의 중 상당 부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흥미롭다. 즉, 신을 늘 언급하고 성서 해석에 전념하며 도덕적 상대주의, 자기중심적 유물론,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태도, 그리고 죽음의 문화에 대한 공격을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 우파의 시각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특이한 것이다. 스컬리는 동성애나 의사의 자살 방조와 같은 희생자 없는 범죄가 아니라 공장식 축산과 오늘날의 도축장에서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비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물로서의 본성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처우하는 방법을 버리라고 우리 모두에게 요청한다. 비록 철학적으로 엄밀하지는 않지만 이 책에 대해서는 동물 옹호론자를 흔히 비웃는 보수계 언론마저도 깜짝 놀란 만큼 찬사를 보냈다. 현대 동물보호 운동의 역사는 도덕적 논의가 실생활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제임스 제스퍼와 도로시 넬킨이 동물 권리의 십자군 도덕적 항의의 성장에서 말한 것처럼 철학자들은 1970년대 후반에 있었던 동물 권리 운동의 산파 역할을 했다. 미국에서 동물 실험에 대한 항의 캠페인 중 최초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미국 자연사 박물관이 시행했던 불구가 된 고양이의 성적 행위에 관한 실험에 반대한 1976에서 77년의 캠페인이었다. 그 캠페인을 기획하고 직접 이끈 헨리 스피라는 노동조합과 시민권리운동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1973년 뉴욕 리뷰에 실린 나의 논문을 읽고 나서 동물도 약자의 착취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연사 박물관의 실험 반대 캠페인에 이어서 스피라는 화장품을 이용한 동물 실험처럼 더욱 커다란 표적을 대상으로 해서도 투쟁을 벌였다. 그는 동물을 사용하고 있던 유명한 기업을 표정으로 삼아 화장품 회사에 항의하는 캠페인은 레블론사로부터 시작했다. 표적으로 삼아 동물 사용을 대체할 방법을 찾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항상 대화를 즐겼고 절대로 동물 학대자를 사악한 가학자로 표현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더욱 적은 수의 동물에게 더욱 적은 고통을 야기하면서 혹은 아예 동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품을 실험하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관심을 촉구했는데 이는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활동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로 인해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영국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오늘날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동물의 수는 1970년에 약 절반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이 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없다. 미국에서의 추정치 또한 영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비종차별주의 윤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연구용 동물에 대한 이상적인 처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동물보호운동이 이끌어낸 변화로 인해 고통스러운 실험 절차와 서서히 죽음을 맞게 되는 동물의 수가 매년 수백만 마리씩 감소하고 있다. 동물보호운동은 또 다른 성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관련 산업에 모피가 돌아왔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모피 매출은 동물보호운동이 모피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198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73년 이래 사육되고 있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거의 2배로 증가했지만 우리나 보호소에서 살처분되는 떠돌거나 버려진 개와 고양이의 수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소한 성과는 감금된 동물, 특히 미국식 공장식 농장에서 너무 좁은 곳에 수용되어 사지를 뻗치거나 한두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동물의 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로 그 의미가 축소된다. 공장식 농장은 단순히 관련된 가축의 수만 따져봐도 단연 인간이 동물에 가하는 고통의 가장 큰 원천이라 할 것이다.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매년 수천만 마리에 달하는데 지난해 식용으로 사육대에 도축된 가금과 가축의 수는 미국에서만 100억 마리다. 이는 전해보다 대략 4억 마리가 늘어난 숫자인데 이는 미국에서 우리나 보호소에서 연구나 모피를 얻기 위해 죽인 동물들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수치다. 현재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되는 이들 가축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신선한 공기, 햇빛, 목초를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을 완전히 실내에서만 지낸다. 미국에서는 가축을 감금하고 도축하는 것에 반대하는 동물보호 운동이 최근까지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게일 아이스니츠가 1997년에 출간한 저서 도축장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해체되는 미국 대규모 도축장의 가축을 다룬 신뢰할 수 있는 충격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은 사건이 영국에서 보도되었다면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어 중앙정부는 이에 대하여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서적이 동물보호 운동의 권역 밖에서는 사실상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외면당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미국인들은 종족 유럽의 몇 나라, 특히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동물학대에 둔감하다고 하여 경멸감을 나타냈다. 지금에 와서는 비난의 눈길이 그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다. 투 문화를 가진 스페인마저도 대부분의 동물들이 미국보다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다. 2012년까지 유럽의 계란 생산업자는 횟대야 산란하기 위한 둥지를 암탉에게 제공해야 하고 한 마리당 최소 750평방센티미터 또는 120평방인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2억 마리 이상의 암탉의 생활 조건을 바꾸는 극적인 변화다. 미국의 계란 생산업자는 횟대나 둥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성숙한 암탉 한 마리에게 일방적으로 48평방인치 또는 한 마리당 8.5 곱하기 11인치 편지지의 약 절반이 되는 정도의 공간을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식용소가지에게 의도적으로 빈혈을 일으키며 이들을 너무 좁아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개별 우리의 깔집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감금해서 사육한다. 이와 같은 송아지 사육 방식은 영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위법이며 2007년까지는 전체 유럽 연합 국가에서 위법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임신한 암돼지를 전체 임신 기간 동안 개별 우리에 가두어 두는 것이 표준적인 관행이지만 영국에서는 1998년 금지되었으며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변화들은 유럽 연합 전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유럽에서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가축 복지 전문가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작금의 현실은 과거 30년 동안 동물 옹호론자들이 주장해왔던 많은 내용들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단순히 유럽인들에 비해 동물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배려가 적은 것일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치적 동물, 영국과 미국의 동물보호 정책이라는 저서에서 로버트 가너는 양국 간의 동물복지 기준의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에 대해 몇 가지 다른 설명을 모색해보고 있다. 영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의 정치 과정은 부패해 있다. 선거에도 몇 배의 비용이 든다. 예컨대 2001년 영국 총선 전체에 쓰인 비용은 2000년 존 코자인이 미국 상원 의원 한석을 확보하는 데 쓰인 비용보다 적었다. 미국의 의원 후보자가 당선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제공자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게 된다. 유럽에서는 개인 후보가 아닌 정당이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로 인해 더욱 공개적으로 대중들의 감시를 받게 되며 만약 이것이 특정 업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정당 전체가 선거에서 역풍을 맞게 된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농업 관련 산업은 유럽의 정치 과정보다는 미 연방의회를 훨씬 크게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과 일관되게 미국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회적 운동, 동물을 이용한 화장품 실험에 반대하는 스피라 캠페인 같은 사회적 운동은 입법부나 정부보다는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최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변화의 서광이 비쳤다. 맥도날드사가 식육을 공급하는 도축장에 대한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요구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다. 이어서 회사는 계란 공급 업자에게 최소 72평방인치의 생활 공간을 암탉에게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맥도날드사가 동물 옹호론자들과의 오랜 토론, 이는 헨리 스피라가 죽기 전에 시작하여 동물의 윤리적 처우를 위한 사람들이 뒤를 이은 토론이었다. 끝에 결정 내린 것이었다. 72평방인치라는 기준은 미국에서 사육되는 대부분의 암탉에게는 50%가 개선된 것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준으로 생산자들을 끌어올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버거킹과 웬디스도 선례를 따랐다. 이러한 단계들은 현대 동물 해방 운동이 시작된 이래 사육되는 가축을 위해 최초로 나타난 희망의 징조였다. 더욱 커다란 승리는 2002년 11월 입법부의 방해를 피해 우회로를 이용함으로써 즉 시민 발의 주민투표를 통해 얻어졌다. 다수의 전국 단위 동물 옹호 단체의 지원을 받은 플로리다의 한 동물 옹호 활동가 단체는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극도로 좁은 우리 속에 임신한 암돼지를 감금하여 사육하지 못하도록 플로리다 주 헌법을 개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안을 투표에 붙이기 위해 이 단체는 69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플로리다에서는 시민들이 법안을 놓고 직접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돼지가 몸을 돌린다거나 걸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이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대신 돼지 감금과 같은 문제는 주 헌법에서 다룰 적절한 문제가 아니라고 플로리다의 유권자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55대 45의 득표차로 돼지 감금에 반대했으며 이렇게 하여 플로리다는 주요 형태의 가축 감금을 금지하는 미국 내 최초의 관할구가 되었다. 물론 플로리다의 집약적 축산 방식을 채택하는 양돈업자의 수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주민투표 결과는 미국이 공장식 축산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는 특징을 철폐하는 데 유럽보다 크게 뒤떨어진 이유가 민주주의의 실패에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미국인들이 냉혹하거나 동물을 생각하는 동정심이 없어서가 아닌 것이다. 뉴욕 리뷰에 게재된 나의 원래 논문은 동물보호 운동의 도전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가 인간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한다는 마지막 구절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순전히 도덕적인 요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분명 크지 않다. 이 책, 동물, 인간, 도덕은 어떠한 권유도 하고 있지 않다. 이 책은 우리가 동물을 착취하지 않으면 더욱 건강해지고 인생이 훨씬 즐거워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동물 해방 운동은 다른 어떤 해방 운동보다 인간 편의 이타성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스스로 요구할 능력도 없고 투표나 데모 또는 폭탄으로 자기들에 대한 착취에 항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처럼 진정한 이타성을 보일 수 있을까?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이 책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 자체가 인간이 자기 속에 잔혹성과 이기심 이상의 어떤 잠재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입증해 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주의자와 냉소주의자는 그 결과를 자신들의 관점을 확증하는 것으로 파악하려 할 것이다. 먼저 동물 실험과 다른 유형의 동물 학대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유럽에서는 축산 동물의 복지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으로 관련 산업 전체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 아마도 낙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고무적인 사실은 수백만 활동가들이 동물보호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자발적으로 포기했으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동물학대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식생활과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30년 전에 비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채식주의와 절대채식주의 모든 동물 제품을 피하는 채식주의가 더욱 널리 확산되었으며 이것이 동물에 대한 배려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알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분명 관계가 있을 것이다. 반면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대체로 동물들에게 그러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은 모든 존재의 이익을 그 존재가 어떤 종에 속하는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적 착상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아직 거리가 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육식을 하고 있으며 고기를 제공하는 동물의 고통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가장 싼 것을 사 먹는다. 소비되는 동물의 수는 30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동아시아가 더욱 잘 살게 됨으로써 육류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다. 이는 소비되는 동물의 수가 훨씬 많아질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은 유럽이 동물복지의 기준이 낮은 여러 나라로부터 육류의 수입을 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동물복리의 증진을 위협하고 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결과는 한 종으로서 인간이 다른 존재에 대한 이타적 관심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완전한 정보, 자신의 이익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귀찮은 사실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욕구 등은 동물보호 운동이 성취할 수 있는 바에 제약을 가해왔다. 미국에서만 100억 마리인데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전 세계적으로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동물들이 인간 때문에 태어나고 죽어가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말이죠.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다 입니다. 이 말은 어느 책 제목인데요.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 지혜로운 말 한마디. 이번 명절 가족과 친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떨까요? Y뉴스 외전 107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08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